안녕하십니까. 이거 2주차 비문학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인문 철학 지문에 뭐 휴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이 뭔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볼 텐데, 우리 읽기 전에 뭐부터 같이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바로 그냥 문제로 가서 뭔지를 좀 봅시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한다, 뭐 전통적 진리관의 진리 여부, 흉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이 지문은 흉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흉은 뭐가 될 수 없다, 합리론의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데카르트와 전통적 진리관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우리는 흉이라는 사람을 봐야 되고요, 데카르트와 전통적 진리관이 뭔지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합리론이라는 건데, 이런 게 지금 다 뭡니까? 합리론, 전통적 진리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론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고, 흉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A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당연히 물어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읽어야 아는 거고요. 자, 이거 윗글에서 언급된 흉의 관점 제대로 알아야겠네요. 사과의 맛이 달콤할 것 같다. 이 사과는 좀 빨개. 매일 사과를 먹으니 내 피부가 고와졌어. 라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도 관념, 복합인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과적 관계, 반복되는 습관적 기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보는 이게 무언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관념에 해당한다, 복합인상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 두 개에 대한 이유를,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알고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경험도의 습관적 기대? 이런 것도 뭔지 모르죠? 그리고 이번에는 흉의 주장을 반박한답니다. 즉, 흉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흉이 얘기한 거를 빈틈을 찾아서 공격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발문에서 뭐랍니까? 감각기관, 감각적 경험, 그 다음에 아까 단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번엔 복합이네요. 그래서 단순관념, 복합관념, 지금 관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요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관념을 이렇게도 나오고, 단순관념, 복합관념 또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을 볼 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관념 얘기가 나오고요, 감각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흉이 나와요. 그러면 대충 흉이라는 사람이 감각을 가지고 어떤 진리 탐구를 얻었구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냥 얼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뭐를 얘기를 했는지 직접 같이 보자는 거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흉이라는 사람은요, 자, 사람 나오면 무조건 흉이고요, 시간도 나와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18세기 1700년대죠. 철학자 흉은 뭐래요?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했답니다. 흉이 누굴 깠어요? 데카르트를 깠대요. 그래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해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흉이라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이론을 얘기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흉은 인정을 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뭐 나옵니까?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 나오면요, 세모를 쳐주세요. 그러나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는 과학적 탐구 방식 및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합니다. 너무 깊게 파서 오히려 과학적인 탐구 방식 및 이것도 비판을 하겠대요. 이거는 좀 흉에 대한 비판점이겠죠. 그 결과 흉은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 너무 다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하다 보니까 회의주의자, 그냥 다 싫은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문단은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흉하고 누가? 데카르트가.
자, 여기 아시는 건 뭐예요? 휴는 어떤 사람? 경험 중시. 근데 데카르트는 이성 중시. 경험 중심, 이성 중심. 그래서 이게 뭐야? 데카르트는 이성 중심의 합리론이죠. 근데 휴는 이 경험 중심으로 새로운 거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를 잠깐 같이 가봅시다. 어디 갔어? 자, 1번. 여기서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거 있나요?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1번에 얘는 일단은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문단으로 갑시다. 봅시다. 휴는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했대요. 경험이라는 건 아까 얘기를 했으니 알아. 근데 인상과 관념으로 나눴대요. 경험을 인상과 관념으로 나눴다. 그리고 인상이 무엇인지 설명하죠. 인상이라는 거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오감 통해서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있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관념이라는 건 뭐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가령 혀로 소금을 짠 맛을 느끼는 것은 인상이고 머릿속으로 짠 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이다. 예시까지 들어줬죠. 그래서 인상은 직접 경험한 거. 딱 뭐 봤을 때 하얗네? 관념은 보지 않고 떠올릴 수 있는 게 관념이라는 소리죠. 인상은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뉘는데 야 이걸 또 나누냐? 징글징글합니다.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상이라는 거는 이제 얻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 복합 인상은 두 가지야. 딱 먹었을 때 하얀데 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얀데 짜다. 그러면 그거는 복합인 거고. 하나 짜기만 해. 그러면 짜다. 미각만 있으니까 단순 하얗다라고 하면은 단순 인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 나와있네. 또 예시 나오네요. 짜다는 단순, 짜다 히다든의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이다. 그리고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 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 관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순은 단순이고 복합 인상은 복합 관념이라고 하는데 왜? 짠 거 오늘부터 소금이 짜다는 걸 알았으면 나중에 소금 안 먹어보다 아우 저거 짜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알아? 인상으로 인해 관념이 생겼다는 거지. 즉 휴는 뭐야? 단순 인상이 없다면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상이 관념보다 우선이다. 관념보다 우선이다. 그런데 황금 소금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 몰라. 하지만 황금 소금에 대한 복합 인상은 없지만요. 황금과 소금의 각각의 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이 부분. 하지만 휴무 황금 소금처럼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대요.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에는요. 경험하지 않은 거죠. 황금 소금은 없는 거죠. 하지만 황금과 소금의 각각의 무엇가 있어? 관념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인상을 가지고 복합 관념을 만들 수 있죠. 이 소리거든요. 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조합하면 되잖아. 별 뭐가 어려워. 근데 이거를 휴문 인정 안 했다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휴문. 그래서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쓰시고요. 자, 나 이거 아이패드야 돌아가라. 자, 그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3번 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하면서 문제를 동시에 풀어주면은 우리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봅시다. 흉의학이 어딨지? 1번 문제 또 뭐 나온 거 있나요? 경험을 중시하였다. 잠깐만. 잠깐,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A 뭐야, 이거? 1번으로 가야지.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한 것처럼 진짜 참고였다. 그럼 얘도 맞겠죠. 경험을, 감각을 통해 얻은 거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합리론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철학이론 구축하려였다. 1분단에 나왔죠. 새로운 거 만든다고. 그 다음에 인상을 갖지 않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았어요. 아까 방금 황금소금 예시 들면서 이거죠. 인상을 가지지 않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지금 답은 나왔어요. 2번인데 지금 아직 지문에서는 안 나왔지만 나머지가 확실하게 옳은 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죠. 1번에. 그래서 일단은 1번은 그렇게 풀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3문단을 계속 갑시다. 휴먼,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극단적 회의주의者.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보고 듣고 막 말하는 거는 과학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휴먼 인정을 안 했대. 그는 힌트가 있어.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찰자의 습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일단은 그렇다 쳐. 이게 뭔 소리야.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습관적으로 기대는 거래요. 그래서 이건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날 버스를 매번 놓쳐. 그럼 이거 과학적인 거야? 아니다. 그건 네 습관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달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과관계는 필연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그냥 그 시간에 버스 타면 무조건 놓치는 거야? 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걸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물은 100도에서 끓어? 그럼 우연이야? 이거는 이제 흉을 까는 용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관찰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상이죠. 우리가 봤지만. 하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이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야기했다라는 것은 추측일 뿐 얘네 둘이 뭐 무슨 사이인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냐 없냐라는 거지. 물은 100도에서 끓어. 그래? 왜 무조건 100도에서 끓어? 그거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으면 휴먼 인정. 근데 알 수 없으면 인정 안 한다 소리. 결국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다고 흉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제 흉이 아마 상대성 이론을 깔 수도 있습니다. 흉의 이랑 왜? 상대성 이론은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고 뭐 이론상 더 빠르게 하면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다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흉이 그럼 뭐라 하겠어? 경험해봤어? 어떻게 할 건데? 봤어? 그럼 우리 말 못해. 그건 흉은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3문단 또한 흉은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통적 진리관은 진리 파악을 하죠. 그래서 아까 1번에 2번이 이 봐봐. 전통적 진리관의 진리 여부 판단 불가능? 아니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리 여부 판단할 수 있는데 하지만 휴먼은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대요. 뭔 개소리야. 예를 들어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기 쉬운 실제 소금이 짜야 되는데 자 봐봐. 어머나 이게 뭐야. 그것도 그렇긴 해요. 이게 쉬운 말도 맞아요. 사람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짜냐? 안 짠데? 그럼 뭐야? 소금은 짜다? 진리야? 아닌 거지.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것 따르면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진짜 소금이 짠지는 모른대요. 그러므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은 나한테는 짜게 느껴진다라는 진술에 불과하지 소금이 짜다라는 참 거짓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비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의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휴먼의 입장이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또 이것도.
사람마다 얘 잘생겼다, 얘 예쁘다. 그건 또 사람마다 말이 많아. 야, 이게 뭐가 잘생겼냐? 야, 이게 뭐가 예쁘냐? 그러면은 또 미치는 거죠. 흉이 맞아요. 그러면 그러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멘탈 나가는 거지. 이처럼 흉은요, 경험론적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한 나머지 과학도 야 그거 뭐 알 수 없으면 말어 막 이론상 되는 거 그런 것들 싫어했다. 이론상? 이러면은 바로 그냥 경험해봤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을 너무 깠다고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성만 중시했던 당시 철학사조의 반기를 들고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의 진리 및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의의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한 개 흉 비판점, 그 다음에 요거 흉의 의의 하면서 뭐 한 거야? 마무리 쳤죠? 그래서 1번에 2번 바로 나왔고, 자 2번 A를 바탕으로 4문 단위 통째로 A인데 적절한 게 뭡니까? A를 바탕으로 봅시다. 인상이 없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인상 없으면 관념도 없습니까? 잠깐만, 인상 없으면 관념이 없는 거지 진리가 아니다? 이거 아니죠. 왜? 지식은 진리가 아니다. 인상이 없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다. A를 바탕에 기억이에요. 기억이 문제를 다시 보고 와야 되는데. 뭐야, 기억 어딨니? 기억. 야, 기억 왜 1문단에 있냐? 기억했죠? 흉이 극단적 회의주의자로 평가받은 이유는 뭡니까? 뭐 죄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과학적 지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도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찾으면 되지. 인상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성만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얘도 아니고요. 실제 세계의 모습 변해 그런 점은 없고 주관적 판단으로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도 진리 확인이 안 된다.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윗글에 언급된 흉의 이야기. 자, 사과의 맛이 달콤할 것 같아. 경험 안 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관념입니다. 근데 단순 관념이네요. 이 사과는 빨개, 눈으로 봤죠. 경험했죠. 단순 인상이죠. 매일 사과를 먹으니 피부가 고와졌어? 이거 맞아? 사과 먹어서 피부가 고와지고 인과관계 어떻다?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아까 얘기 들었죠? 흉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답은 뭘까요? 3번에 사과를 보면서 달콤한 것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에 해당한다. 맞죠? 사과를 보면서 빨개라고 느끼면서 복합해서 개소리. 왜? 하나잖아. 빨간 거 단순. 사과 실제색 알 수 없으므로 개소리. 너 빨간 걸 빨갛다라고 하지 뭐 어떡해. 근데 진짜 빨갈까? 그럼 또 무섭지. 왜? 정육생명한테는 그거 새가 뭐야? 내 눈에는 이 사과 빨갛게 보라는 거다. 맞는 소리죠. 흉에 말하면. 사마를 먹는 것과 피부가 인과적 영향을 관찰할 수 없다. 그렇죠. 진짜 사과 먹어서 피부 고와졌어? 봤어? 너 피부만 어떻게 되는지 봤냐고. 모르지. 이것도 반복되는 경험 통해 형성된 습관적 기대에 불과하다. 예. 다 나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이번엔 흉을 까는 겁니다. 아까 흉 까는 거 뭐 있었어요? 황금소금 이야기가 흉 까는 거였죠. 예를 그림과 같이 무채색을 명도에 변했다는 나열한 도표가 있다. 도표에 한 칸을 비워둔 채 어떤 사람에게 여기에 들어갈 색깔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즉 인상이 없어요. 인상이 없는데요. 그리고 비교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 색 아니에요? 하고 관념으로 때려 맞출 수 있다는 거야. 흉을 비판할 때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흉은 인상이 없으면 관념도 없다 했지만 우리는 단순 인상을 가지고 복합관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자, 어려울까? 문제가 뭐였지? 흉의 주장을 반박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까? 적절한 거. 답은? 세계는 우리 감각기관 독립. 뭔 소리야?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단순관념이 존재한다? 왜? 아까 복합관념 2개. 경험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야? 근데 이거 대충 이런 거 같은데?
경험은 안 했지만 따로따로 가져와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야. 휴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는 너무 쉽고요. 3회 있죠, 3회. 3회를 같이 하고 2회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3번이 아니라 3주차네요. 뭔 소리야? 3주차에 3회 경제지문입니다. 자, 경제지문은 자, 일단은 뭐를 중요하냐면 일단은 경제 용어를 우리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조세라는 게 뭐고, 여기도 봐봐요. 그 조세를 한다. 뭐 경제적 순손실이 뭐고, 소비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지문들 있죠. 법지문이라든지 경제지문 이런 거는요. 법 용어 모르고 경제 용어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얘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익숙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윗글에 대한 설명 가장 이거는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이것도 몰라. 기억니은이 뭔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떡해. 그래서 얘는요 딱히 이걸 봐도 모를 것 같은데. 왜냐면 납부원 편익 원칙이 뭔지 이런 것만 알아야겠어. 편익 원칙이 뭔지, 수직적 공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세 공평성, 조세 부담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용어 관련한 거죠. 그래서 그 용어 관련한 거는요 1학년 지문에서는요 다 용어를 설명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읽어봅시다. 보자.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즉 조세가 뭐였어요? 세금이네. 개 같은 거. 우리 뒤지게 내고 있어요. 나라가 삥 뜯는 돈입니다. 왜? 근데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국민들한테 모아가지고 너네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세금이 50%야. 너가 10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 세금으로 떼가. 일할래? 개빡치는 거지.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주체의 의욕을 떨궈가지고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문제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안 해요. 왜냐면은 북한이 이거야. 사회주의. 야, 번 거 다 내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러고 똑같이 나눠줄게. 그러니까 어때? 사람들이 일을 해, 안 해? 안 하지. 내가 10% 일하고 얘가 100% 일하면 둘 다 50, 50으로 똑같이 나눠 가실 텐데 무엇하러 합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떻다? 나라가 오히려 손실이 난다.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다 일을 안 해서. 또는 야, 쟤는 10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 떼가고 나는 200만 원 벌었는데 왜 100만 원 떼가? 이건 억울하지.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번 건데 왜 나가 더 많이 가져가? 내가 열심히 더 일한 건데. 이러면서 이제 또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나왔죠? 조세의 효율성, 공평성, 이게 도대체 뭔지. 우선 조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품에 무엇을 부과합니까? 소비세를 부과하면요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도 줄어들어요. 즉 과자가 1,000원이었다가 세금을 500원씩 매기했대. 그럼 과자가 1,000원으로 그대로 있겠니? 세금을 500원으로 올렸으니까 과자값을 1,500원으로 올리겠죠. 그래가지고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 가격이 오릅니다. 왜? 세금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가격이 오르니까 살까 안 살까? 안 사. 그래서 생산자도 이득이 줄어요. 소비자도 이득이 줄고 생산자도 이득이 줄어. 세금이 너무 과하면.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경제적 순손실. 드디어 개념이 나왔네요. 둘 다 손실이 있는 것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합니다.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 손실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경제적 수손실, 줄이기 위해 무엇? 경제적 순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 문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짜자. 그래서 조세 공평성, 효율성은 끝났어. 그러면 효율성 왜 해야 돼? 경제 성장이 벌어지가 되니까요. 조세 공평성은 조세부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부가의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야 여기 나왔네. 아까 나온 거. 공평성 확보하려면 편익 원칙, 능력 원칙 두 개 나뉩니다. 그래서 편익 원칙이 뭐냐?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 편익 원칙은 공공재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근데 누구? 이런 거 많이 쓰는 사람. 그러니까 뭐야? 낮에 다니는 사람은 가로등을 써, 안 써? 안 쓰죠. 하지만 밤에 다니는 사람은 가로등의 혜택을 보죠. 그러니까 누가 더 돈 많이 내야 돼? 가로등 쓰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내요. 그게 편익 원칙. 이는 공공재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알아? 수도세, 전기세가 편익 원칙에 의할 겁니다. 그것도 세금이거든요. 수도세, 전기세. 왜? 쓴 만큼 내잖아요. 편익 원칙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옆에다가. 편익 원칙은 뭔지는 알았죠? 편익 원칙은 뭐래? 납세자 저항이 작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재 사용량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것만 하지. 측정 어려움. 그래서 웬만한 건 서울에 다 있고 좋은 건 서울에 다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때. 그리고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봐봐. 그럼 막 시골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하고 세금 똑같이 내면 좀 억울하죠. 아니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가 왜 떼야 돼? 그래서 시골에 살면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도 있긴 해. 자, 이번에 능력 원칙은 뭐죠? 능력 원칙을 이제 또 정리를 해야겠죠.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서, 이게 이제 누진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능력 원칙은 예를 들어서 100억 버는 사람은 세금을 거의 한 60% 가까이 낼 거고 엄청 많이 낼 거예요. 억대 연봉들이 억울한 게요. 만약에 연봉이 억이잖아? 그러면은 세금을 떼가는 게 거의 퍼센트가 40%에 육박하고, 그 다음에 월 5천 미만? 월 5천, 1년에 5천만 원 미만으로 벌면 한 33% 떼가나? 비율이 달라요. 떼가는 비율이. 그 다음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 진짜 조금 떼가지. 그러면 거의 한 10%밖에 안 돼갈 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뭐야? 능력 원칙을 또 나눴어.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뉜다. 수직적 공평은 아까 내기한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많이 넣어야 된다. 수직적 공평.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수준이 올라가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그러니까 비율로 하는 거죠. 야, 50%씩 내, 번 거. 그럼 100만 원의 50%는 50만 원이죠. 2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내겠죠. 많이 벌수록 많이 낸다. 이거죠. 누진세는 누주게 되는 거죠. 야, 100에서 500 버는 사람은 반만 내고 500에서 1000 버는 사람은 60% 내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그건 수평적 공평입니다. 근데 수평적 공평은 뭐야?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때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 그런데 그런 애 나오죠.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해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옆에 사람도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난 혼자 살고요. 옆에 사람은 가족이 10명이에요. 자, 그러면 능력은, 부담 능력은 내가 더 많은 거죠. 왜? 이 사람은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10명이 살아야 되고 나는 1,000만 원으로 혼자 사니까.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 많이 낳으면 뭐 해줘요? 세금 깎아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설명했으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조세 부담 능력이라는 게 뭐야?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수평적 공평은 조세 부담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공제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도 한다. 즉 세금 공제제도가 뭐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자, 뭐 정신없이 알아봤는데 정리를 하면은 세금을 알아보는 데는 세금을 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세금을 거둘 때는요,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돼요. 효율성을 왜 고려해야 됩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거두면 경제적 순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는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편의원칙과 능력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편의원칙도 두 가지로 나오고 능력원칙도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뭡니까?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대상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아까 효율성, 형평성의 기준을 하고 그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은 2번. 기억과 니은에 따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입니다. 기억이 뭐예요? 효율성. 니은은 형평성, 공평성이죠, 공평성. 그래서 자, 조세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까? 효율성은 있죠. 니은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공평성이요? 그렇죠. 왜? 거기 읽어보시면은, 니은 그냥 읽으면은 조세 공평성은 조세부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부가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대놓고 맞죠?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 한다. 바뀌었습니다. 소득 재분배 목적은 아까 뭐였어요? 수평적이었죠. 수평적 공평. 수평적 공평이 이건데, 수평적 공평은 공평성 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얘가 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 자, 그 다음에 보기는 경제 수업의 일부이다. 이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한 학생을 싹 다 골라라. 자, 아래 표를 기준으로 A, B, C 세금 공제 내역을 가정한 것이다. 표 보고 조세 공평성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각자 분석해봐라 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얘 공제 없어요. 왜? 3천만 원 버는데 세금 5%밖에 안 떼? 무슨 나라냐? 우리나라 개 많이 떼요 진짜. 이 나라가 이상한 겁니다. 여기가 돈이 많나 봐요. 기름이 나오나? 나라에? 3천만 원 버는데 어때요? 이 사람 150만 원 냈죠. 근데 얘는 똑같이 3천만 원 버는데 50만 원 냈어요. 왜일까? 부양가족 2인이라서 공제제도가 공제제도 왜? 이 공제제도 뭐 때문에 나온 거야? 조세부담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요 1,000만 원을 더 벌어. 그렇기 때문에 뭐야? 비율이 다르죠? 얘는 뭐야? 이거를 다르게 설정한 거는 수직적 공평이고요. 지금 얘네가 다른 이유는요 수평적 공평. 근데 부양가족 2인이 있기 때문에 공제가 됐네요. 얘도 그래서 공제된 거야. 어쨌든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성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군이가 얘기합니다.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 공평성이 약화? 이게 왜 약합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아 틀려? 일단은 아닙니다. 강화죠, 강화. 그 다음에 B가 A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받은 것은 실질적 조세 부담 능력 고려한 것. 맞죠? 니은 맞죠? 그
그 다음에 기와 C 납부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편의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 지금 편의 원칙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평성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B가 5% C가 10%인 것은 수직. 그렇죠. 능력에 따르고. 답은 니은, 리을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미문학 2개 해봤는데 요거 반드시 집에 가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시고 2회 그거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2회를 숙제로 해오시고 마더텅도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